반짝반짝 은혜 광택을 사수하는 방법은 은혜 변색한 음식이나 공기 중에 분자들이 들어있는 황성분이 은과 반응하여서 Ag2S 즉 화은이 만들어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은은 황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미 붙어있는 황 대신에 황원재가 붙어있는 다른 물질을 사용해서 치환을 시켜 볼까요? 황화은은 사안에도 잘 녹지는 않지만은 이런 물질이 황화은 표면에 붙어서 은을 잡아 뜯어내는 상황을 만들고 산성 용액을 사용해 봅시다. 알루미늄은 아주 쉽게 산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황화은과 알루미늄 금속을 직접 접촉시키면 다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은의 광택이 복원이 됩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그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알루미늄 금속이 황화은에 접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알루미늄 호일은 실제에는 산화 알루미늄의 피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막을 벗겨주어야 알루미늄 금속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산화 알루미늄막의 제거는 베이킹소다로 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물에 녹으면 OH를 내어 놓는 염기인데 OH 성분이 산화 알루미늄을 녹입니다. 이제 노출된 알루미늄은 황화은과 직접 접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알루미늄 호일의 표면이 황화은 표면의 원자를 빠짐없이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두 표면 사이에 전자를 이동시켜 주는 통로가 필요한데 그 일을 소금 용액과 같이 전해질이 해줄 수 있습니다. 은광택 복원 방법은 물에 소금과 베이킹 소다를 충분히 넣고 저어서 녹입니다. 소금과 베이킹 소다가 녹지 않고 남아있을 정도로 많이 녹일수록 은에서 녹이 제거되는 반응이 빠릅니다. 은 제품을 알루미늄 호일로 잘 감싸고 호일에 바늘로 구멍을 많이 냅니다. 은 제품을 용액 속에 담근 상태로 6시간 두면은 은광택 복원 방법 비밀 레시피. 고연산이 은은 녹을 제거하는 원리는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고연산이 알루미늄 산화물의 막을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리가 되어진다. 자외선 칫솔 살균기는 정말 살균 효과가 있을까? 자외선 칫솔 살균기는 효과가 있을까요? 강아지 방사를 통해서 식초는 살균 작용을 하므로 식초에 칫솔을 담가 헹궈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균 및 살균 증식 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고연산 용액이나 가루를 식초 대신에 써도 되겠지요. 빛의 직진성과 투과도에서 오는 제약 그리고 화학 용액 내의 선방위적인 물질 이동을 생각해 보면은 착하고 고마운 핫팩의 원리와 처리 방법은 핫팩은 좋은 날 야외 활동할 때 꼭 챙겨야 하는 물건입니다. 그 포장지를 떼고 세게 흔들어주면 조금 후에는 후끈후끈 열이 납니다. 철가루는 산화철, 질석 이런 것들이 있고 소금, 질석에 있는 물과 힘을 합하여 철을 빠르게 부식시킵니다. 활성탄은 철이 산소를 잘 만나야 산화가 잘 되겠죠. 톱밥은 단열재로 쓰입니다. 핫팩에 쓰이는 어떤 물질도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활용될 수 있는 물질은 아무것도 없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버리면 소극장에서 소각하여 처리하는 것이죠. 핫팩은 포장지를 뜯는 순간부터 산소가 투입돼서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핫팩을 오전에 쓰다가 오후에 늦게 다시 쓰고 싶으면 지프백에 넣고 공기를 빼고 밀봉하여 두면 됩니다. 열이 나는 과정에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산소의 공급을 막아서 재사용 시점을 늦출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프백의 밀봉 효과는 너무 믿지는 마세요.
핫팩. 비누와 액체 핸드워시의 차이는 뭘까요? 먼저 고체 비누나 액체 핸드워시나 계면활성제가 저성분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핸드워시는 고체 비누보다도 탄수화물의 길이가 좀 더 짧은 비누나 핸드워시나 땅에 묻었을 때 썩는 섬유, 안 썩는 섬유, 자연에서 온 섬유들, 면, 린넨, 마와 같은 섬유들은 공통점이 있죠. 울, 실크도 공통점이 있네요. 합성 섬유들. 자, 그러면 나일론을 한번 볼까요? 나일론도 그래서 폴리에스터와 같은 고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생물에 먹을 수 없으니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진실에 가깝게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의 생명체에는 이런 물질을 자를 수 있는 효소가 없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잘난 과학자들이 그런 효소를 만들면 될 거 아니냐? DNA 구조를 알게 된 것도 100년 채도 채 안 되었습니다. 합성섬유의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찾는 노력은 물론 아주 과식을 하는 미생물도 있어요.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아주 특이한 녀석도 있답니다. 이러한 미생물을 많이 배양하고 플라스틱을 잘 분해하도록 계량한다면 플라스틱을 땅에 묻어도 다 분해되어서 자연의 해를 안 끼칠 텐데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특이한 미생물을 찾고 이들을 배양하고 계량하는 연구도 한답니다.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땅의 합성섬유나 플라스틱은 묻는 일은 되도록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좋겠지요. 유리도 유리면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참 좋겠지만 유리라고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와인이 아니라 양조잔으로 쓰이는 크리스탈 글라스도 재활용할 수 없는 유리 중에 하나입니다. 드셨을 때 챙하고 아주 청간 소리를 내는 크리스탈이라고 부르는 글라스는 실은 크리스탈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루비, 살파이어 등과 같은 물질들은 원자들이 아주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고 이를 결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부르는 글라스는 이와 같은 결정 구조를 가지지 않고 일반적인 유리처럼 불규칙한 원자들의 비율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유리 성분에 납, 바륨, 포타슘 등의 성분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죠. 이런 불순물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이고요. 석영결정의 구조, 유리 구조, 크리스탈. 그럼 대체 왜 크리스탈 글라스라고 부르냐고요?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어서 만드는 고급 수공예 유리 제품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에서 나왔어요. 크리스탈도 아닌 주제의 이름을 크리스탈이라고 불러서 괜히 헷갈리게 만드네요. 우리는 분리수거장에 여러 가지 유리 제품을 버리지만 그 중에 재활용되는 유리는 일부입니다. 크리스탈자는 재활용의 측면에서 보면은 예쁜 쓰레기일 뿐입니다. 페브리즈는 어떻게 냄새 분자를 쓸까요? 생선찌개 냄새, 고기찜 냄새 이런 것도 악취도 있는데 겨드랑이, 발 냄새, 마늘 냄새, 식초 냄새 등등 이런 냄새 풍기는 옷을 입은 누군가 엘리베이터 타면은 짜증이 나겠죠. 이때 냄새에 그늘 거두르고 향수 뿌리면 더 고약한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냄새 분자를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냄새 제거제가 페브리즈 주요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죠. 하이드로 사이클로덱스트린 이라는 건데 페브리즈의 특허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리고 강구하게 잡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판매는 거의 불가능하죠. 다른 회사가 이것을 하기에는 고연산 나트륨은 pH를 맞추어서 주어서 의도한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해줍니다. 하이드로브로사이클로덱스트린은 다양한 냄새 분자를 수소 결합을 통해서 가두어 버려서 공기적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제품의 특허 정보도 인터넷에서 좀 뒤져봤는데 특허 항목에는 제품 홈페이지는 안 보이는 성분들로 있군요. 이온은 냄새나는 아민과 함께 폴리크릴산은 냄새나는 아민과 위의 성분에 의해서 향기를 내는 분자들도 포함시킵니다. 스테인리스 비누는 비린내 제거에 효과가 있을까요? 스테인리스 이건 무슨 신박한 물건인고 하면서 검사를 해보니까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둥근 물건이네요. 생선은 체내에서 NO라는 물질이 많아요. 생선이 죽으면은 몸속에 있는 효소와 박테리아 작용으로 이 물질이 N7소로 변하는데 이것은 아모니아와 비슷한 냄새를 냅니다. 이 물질은 물속에서 오이 진홍도를 높여주는 염기입니다. 그래서 생선 냄새를 잡기 위해서는 산성인 레몬즙을 쓰라고 그러죠. 산염기 중화 반응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선 냄새가 이런 물질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봤을 때 릴놀레닉 산과 또 에이코사펜타노닉 알시드, 데코오사엑산노틱 아시드, DHA와 EPA, 릴놀렌산 이렇게 오메가3가 되는데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기름이 많지요. 이런 기름도 생선 냄새의 원인입니다. 지방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산입니다. 지방산을 산성인 레몬즙으로 중화할 수는 없어요. 염기성 물질로 중화하는 것이 맞겠는데 하지만 이 지방산의 경우에 물이 잘 녹지 않아서 설령 염기로 중화하더라도 씻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스테인리스들이 이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면 오로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답니다. 스테인리스들 표면에는 철을 포함한 다양한 금속 원자가 존재하는데 이런 금속 원자로 손에 묻은 이것을 옮겨서 어리간드로 작용해서 결합을 하고 나면 그 금속이 이온들이 물에 녹아나갈 때 비로소 냄새 분자가 제거되겠지요. 그러나 냄새를 내는 분자가 물리적으로 방법으로 스테인리스 스틸로 옮겨나가 떨어져 나가는 확률적으로 아주 희박한 현상일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므로 화학적인 지식을 정동원해서 생각해봐도 스테인리스 비누가 생선 냄새를 잘 제거할 수 있는 이유를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을 선호하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솔직히 냄새 제거에는 별 쓸모없어 보입니다. 스테인리스 비누를 살 필요도 없이 싱크대에 손을 문지르고 노크에서 손을 문질러도 됩니다. 그리고 주석에 냄새 분자가 붙어 나갈 테니까요. 하지만 그거 말고도 훨씬 효과가 좋은 방법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치약을 손에 싸서 비비는 방법, 베이킹소다, 또 식초에 물에 씻거나 그 반대 방법도 있어요. 싱크대 도마에 비린내를 없애는 방법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식초와 같은 산으로 염기성 물질을 중화하고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와 같은 염기로 산성 물질을 중화하고 그러고도 접히지 않은 물질은 락스나 과탄산 같은 표백질 분리하고 세수를 써내고 환기를 자극시키는 수밖에 없네요. 자, 요유상정을 기약하는 당시는 생활의 단일입니다. 요유상정 옷이나 그릇에 묻은 기름을 제거하기를 알코올로 등등 이렇게 하고 요유상정 요리에 남은 스티커 접착제 없애기는 새 유리 그릇을 놨는데 스티커 수세벨 끄면 또 현타가 나오니까 알코올이나 매니큐어 리버 무버로 묻혀서 해본다. 스티커 접착제는 물에 녹지 않지만은 이런 용무에는 잘 녹습니다. 스티커 요유상정 라텍스 고무와 기름은 서로 친해서 같이 하면 안 되는 존재들 집집마다 하나씩은 꼭 있는 물건 빨간 고무장갑 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물론 극성이죠. 그러니까 고무장갑은 물로 이루어진 용액으로도 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어떨까요? 기름은 무극성이니까 고무장갑과 섞일 수 있겠지요. 휘발유 등 경유, 식용유, 마사지 오일 등 기름은 고무장갑의 구조를 변형시키고 녹여서 구멍을 내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유상정 매운맛을 가시게 하는 최적의 방법은 뭘까요? 매운맛을 캡사이신을 직접 공격하는 방법 매운맛에는 손에 기름기 묻었을 때 특히나 여빈으로 씻으면 되죠. 계면 활성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매워서 대굴대굴 그럴 것 같으면 우유를 한 모금 입에 머물고 가글링 하면은 카제인이 매운맛을 감싸버려서 괜찮아집니다. 카제인, 보드카 같은 도수가 높은 알코올로 기름에 녹는 성질을 지니는 캡사이신을 씻어내는 용감한 행동을 해보아도 됩니다. 다만 해롱해롱 헤어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모모화학을 이용해서 간접적인 방법 매운맛은 실은 뜨거움과 동일한 통증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차가운 얼음에 머무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정에서 뷰티와 다이어트에 쓸모있는 화학의 능력은 언제 배가 부르고 언제 배가 고플까 그릴린과 렙틴
네, 문제. 약으로 하는 다이어트가 대부분 실패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시중에는 다양한 다이어트 이런 거 있는데 영양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배가 부른 느낌만 주고, 또 섭취한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도록 소화 요소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또 흡수 과정을 막아버리고, 신진대사를 빠르게 해서 영양소 소비를 촉진시켜 잉여의 이 영양소가 몸에 남지 않도록 하고, 원래상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누구든지 다이어트 약을 먹거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기만 하면 다 원하는 적정 체중을 가지고 모두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대체 감량이 되어도 금방 요요가거나 다이어트 약의 효능이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을까요? 다이어트 약과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 관해서는 2015년 나온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다이어트 약과 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진다. 그리고 다이어트 약이 가지는 효능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하는데, 다이어트 약을 먹는 사람은 약의 도움 없이도 살을 빼려고 노력할 때 보다 좀 더 건강에 나쁜 식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생활 태도의 변화는 향후에 반드시 문제를 불러옵니다. 지방의 축적으로 인한 체중 이전과는 들어오는 열량,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열량보다 많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량이 다이어트에서 잉여 열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늘 활기찬 생활을 해야 되겠군요. 지방간이라고 내가 보면은 이렇게 지방간, 단순 옷을 볼 때 좀 더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약을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그보다 절박한 이유로 다이어트를 먹는 것입니다. 여유는 안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약에 의존하면은 지방간, 탄수화물 먹었는데 지방간이 쌓인다? 탄수화물의 분자, 지방은 우리 몸의 영양소 중에서 가장 질량 대비 에너지 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에 지방이 잉여로 들어오면 옳지 하면서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죠. 몸에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아주 많이 몸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쏟아 나온 탄수화물과 단백질 하나당 당 분자와 아미노산을 쪼개 이들이 정성스럽게 지방 분자로 바꾸어 버립니다. 요약해 봅시다. 밥을 먹든 고기를 먹든 많이 먹으면 예쁘고 귀여운 정성 분자로 바뀌어서 지방세포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갱년기 여성의 친구는 복부 비만이 생기는 이유는 에스트로겐은 여성성의 대명사입니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줄어드는 데 반해 여성의 에스트로겐 수치는 갱년기에 막바지 이르면 아주 급격히 줄어듭니다. 콜레스테롤은 인슐린의 반대 역할을 합니다. 즉 세포로부터 당을 빼앗아 혈중당의 농도를 높게 합니다. 에스트로겐의 한 형태인 에스트라디올은 여성의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단하게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들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근육 손실입니다. 헬스장에 오면 러닝머신에서 시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예쁘기 위해서 예쁜 운동화 한 켤레에 예쁜 제복 한 벌을 사서 누구는 직모, 누구는 고스머리, 누구는 결정하는가. 머리카락, 반곱슬, 또 면곱슬. 고데기 머리를 펴주는 화학적인 원리는 그래서 케라틴 사슬 구조를 통해서 표면에 고데기 열은 케라틴 사슬 간의 수소 결합을 잘라서 억지로 똑똑하고 발명의 염색 샴푸 원리는 최근에 감기오는 자연스럽게 갈색머리가 되는 샴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이 샴푸 성분은 선수로 만나면 폴리페놀이 생기도록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페놀을 거치고 이런 것을 하게 되었는데 이 현상을 염색 샴푸로 만드는데 사용하였네요. 아주 영리한 발명입니다. 자, 갱년 여성의 탈모에 대한 화학적인 설명은 갱년 여성의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수치는 급격히 감소한다고 했죠. 갱년기 그 이후에 여성 몸에 있는 남성 호르몬 수치도 감소하지만 여성 호르몬 감소도 급격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성이 탈모는 DHT라는 남성 호르몬이 원앙에 있는 남성 호르몬 소형체의 결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독자들 대부분은 현재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데이트 정도는 해봤을 겁니다. 짧게 만나서 길게 진지하게 만났을 수도 있는데요. 배우자와 결혼을 한 남성 호르몬 수용체는 DHT 결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말 그대로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을 보면은 남성 호르몬 수용체는 이 화물과도 잠깐 약하게 결합했다가 떨어졌다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갱년기 전에는 여성 호르몬의 양이 많이 있으므로 알파화하는 효소 억제제라는 효소가 DHT라는 것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남성 호르몬 수용체가 DHT를 만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나이 들어 좋은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건요. 그러나 빠질 머리털이 걱정하는 나이면은 그래도 괜찮은 나이일 수가 있습니다. 여성 탈모의 경우에 시아버지가 대머리여도 남편은 아닐 수 있다는 이 사실. 교수가 된 지도 이제 거의 20년이 다 되어버려 갑니다. 대머리 유전인자. 콜라겐 제품이나 음식을 먹으면 피부로 갈까요? 콜라겐은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대로 다 원래의 아미노산 상태로 들어갑니다. 콜라겐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대로 피부로 가서 관절로 가고 뼈로 가는 것이 아니죠. 일부 필요한 곳으로 가고 대부분은 열량을 내는데 사용이 될 것입니다. 콜라겐. 콜라겐 제품이 뱃속에서 소화 효소를 만나면은 산산조각이 나서 최종적으로 원래의 구성 아미노산으로 바뀝니다. 엘라스틴 보충제도 마찬가지 운명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부의 세포가 콜라겐을 마구마구 생산해야 합니다. 세포가 콜라겐을 만들 때 비타민C가 필요하다고 하니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 피부에는 왜 약산성 클렌징 폼을 써야 할까요? 약산성. 사람 피부는 약산성인 pH 4.5 언저리에 머무릅니다. pH 7 이하이면 산성, 7 이상이면 염기성이죠. 약산성, 아토피 등등에는 이렇게 건조한 피부의 pH가 켜져 있습니다. pH. 몸의 다양한 부위에서 피부 산도를 보면은 이마는 4.볼 이렇게 되어 있고 사다구니는 6이 되네요. 가장 높네요. 발바닥이 6.25로 높으네요. 그러니까 산성으로 머리와 사타구니를 잘 씻으면 좋겠네요. 산성을 가지고 빨리 비는 약 알칼리성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누로 인해서 세안을 하면은 피부 산도가 증가해서 피부에 좋은 세균들이 떨어져 나가 버리겠죠. 비누로 머리를 감는다. 머리카락에 비누를 묻히는 것은 괜찮으나 두피를 비누로 긁어대면 탈모가 심해질 수가 있어요. 약산성 클렌징 폼이 왜 피부 건강에 좋은지 아시겠죠? 세안 과정 중에서 피부의 pH를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니까 피부에 좋은 세균들이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피부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더더욱 알칼리성 세안 제품을 피해야 하겠죠. 더더욱 너무 강한 것은 또한 몸의 부위마다 pH가 다 다릅니다. 머리에 사용하는 제품, 세안에 쓰는 제품, 바디워시 등 세정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세안을 해나가는 것이 차이가 있군요.